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주 한라대 사회복지 특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번에 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강의는 전체를 한꺼번에 훑어보는 그러한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중심으로 해서 관련 지식들을 좀 더 키워 나가시기를 반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우리가 앞강 이어서 좀 더 한다 그러면 사회행동의 전술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이나 법적 행동, 사회적 대결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입법 활동을 하겠죠. 입법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대상이 정부에 국한된다라는 것이 있고, 목적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력 행사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역사회 주민 조직에 이로운 정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공청회의 군중을 동원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법안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법안 통과에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적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이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응하자마자 바로 법정 회의를 통해서 바로 판결이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시일과 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계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떻게 상당한 긴장이라든지 압박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 명령은 법정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삼가하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고소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혹은 당국의 법대로 조치를 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고, 고소하겠다라는 위험만으로도 우리가 고소하겠다라는 위험만으로도 어때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끌어낼 수가 있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승리가 잠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법적 행동은요, 판결이 어떻게 막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일 수 있다, 임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조직의 회원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 아주 이렇게 법정 싸움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루해. 아직도 그 문제야? 또 그 얘기해야 돼? 이렇게 지루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변호사라는 외부 전문가에 의존함으로써 주민조직의 회원들 스스로가 무엇을 달성한다라는 성취감을 맛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때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대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위 집회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을 사회적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어때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죠. 사회적 대결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폭력 집회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과격한 연서와 군중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나 성토 대회에서부터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피켓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어? 사회적 대결,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나 반대로 또 폭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한계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협상 방안에 보면요, 이러한 것이 있어요. 협상의 시한을 둘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나 언제 어떻게 양보할지를, 언제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타협할지를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러면 이제 너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협상 끝난 거예요. 이제 그냥 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도록, 그러면 우리 다음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제안에는 신중히 대응할 것이요.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이러한 것을 너무 섣불리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체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중재자 개입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재자의 개입.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는 뭐냐면 중재자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중재자의 개입 여부를 고려할 뿐이지 반드시 중재자를 둬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파워먼트 기술입니다. 임파워먼트는 말 그대로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따로 보시 마시고 이 전체가 임파워먼트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임파워먼트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들은 뭐야?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무력하다라는 것은 뭐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전형적으로 흘러왔던 그런 어떤 전통이라든지 잘못된 전통이라든지 이것 때문이야. 아니면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의식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겠죠. 비판적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과 소재를 파악 후 공개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때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참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주장하는 훈련도 임파워먼트 기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공공의제. 우리끼리의 어떤 문제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공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논의거리로 만드는 것을 공공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천과는 쟁점을 정리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 아니야?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공공의제화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을 공공의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위나 대중매체 캠페인 등은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권력 키우기. 권력 키우는 건 역량 강화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자원동원과 조직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 숫자 자체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인은 결국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람들의 집단에,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역량 구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 설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량 구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가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딱딱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전체가 임파워먼트 기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 네트워크, 협력, 이러한 단어와 매칭됐었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자원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자체가, 네트워크 자체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고 임파워먼트 기술 중에 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도 임파워먼트의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입니다. 이제는 6장으로 넘어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문제와 상황에 관한 문헌 검토와 사회조사부터 실시한다. 그래서 원래 이거예요. 원래 사회복지는요,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볼 때 맨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 문제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항상 문제와 욕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는 문제와 욕구가 없어도 어떻게 비판의식을 갖고 문제와 욕구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비판 의식을 갖고 이 숨겨진 문제와 욕구를 찾아내는 것도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와 상황에 관한 문헌 검토와 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입증하는 자료 수집, 해석,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장벽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참여했었는지, 변화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규명함에 있어 중요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지도자, 공직자, 토착주민, 지역운동가 등의 인터뷰나 토의를 통해서도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가장 우선은 뭐다?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과정 볼까요? 제일 처음은 뭐라 그랬죠?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문제의 발견과 분석. 문제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정이라는 것은 이 문제 중심으로 사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이 사정을 바탕으로 뭘 해요? 실천 계획 수립 및 자원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계획이 수립되면 실천을 하게 되고 실천한 것을 평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발견과 분석에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고?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죠. 비판적 사고.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뭐예요?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충족제대에 아니는 욕구나 문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집약,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규명해야만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지.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어요.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게 문제 맞나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가 잘 규명됐으면 이제 지역사회 사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죠. 욕구와 자원. 문제를 파악했으면 이게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것은 뭐예요? 욕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이라는 것은 욕구, 자원,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강점, 장점, 그리고 장벽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사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는 것,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정치, 사회구조, 경제, 사회문화 등을 사정하고요. 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서비스 및 접근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사정할 때 뭐를 중심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천 계획 수립, 자원 동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목표에 따라서 실천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합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사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사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스마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스페셜 아니고 스페시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측정 가능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며 결과 지향적이며 시간의 구조를 갖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스마트 원리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동원하면 이제 뭐 하겠어요? 실천하겠죠? 실천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업 중심적 활동은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직접 문제에 접근하는 행하는 서비스 활동. 핵심 과업은 참여자의 적응 촉진,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것 뭐예요? 실천에서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은 언제? 실천에서 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거 평가에서 한다? 아니에요. 어디에서? 실천에서 합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갈등과 저항,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계획 단계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실천 단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평가는 문제 해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는 그 과정에서 사업 대상 지역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원래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맨 마지막에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죠. 실천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총괄평가라 그럽니다.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에 해당되죠. 과정평가.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형성평가, 과정평가이고, 총괄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사정할 때 어떤 사정이 있겠어요? 포괄적인 것. 지역사회 전체를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이것을 포괄적 사정이라 그럽니다. 지역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중심은 이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 이 지역에 너무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사정하는 것을 문제 중심 사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출산은 얼마나 출산이 낮고 고령화는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고요. 하위체계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체계의 이론이 있었잖아요. 사회체계의 이론은 뭐예요? 그 사회가 체계들이 있어서, 다양한 체계들이 있어서 이것이 잘 맞물리는 것. 구조 기능주의와 사회체계 이론 등은 그 톱니바퀴가 잘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하위체계, 지역사회 하위체계는 어떤 하위체계들이 있어요? 톱니바퀴가 있으면 복지 하위체계, 보건 하위체계, 문화 하위체계, 교육 하위체계, 이러한 체계별로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사회 사정할 때 많이 보잖아요. 보건은 어떤 수준이고, 복지는 어떤 수준이고, 교육은 어떤 수준이고, 문화는 어떤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지역 전체의 주요 하위체계에 초점을 둡니다. 하위체계의 역동성을 고려함으로 동태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원사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자원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지역사회 권력, 전문기술, 재정, 서비스 등의 지역사정,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협력적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협력적 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사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완전한 파트너로 조사계획, 참여관찰, 분석과 실행에 참여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사정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협력적 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욕구 사정 방법,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에서 나오기 있죠.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데 다 욕구 사정 방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배우신 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식 비공식적인 인터뷰는 면접이죠. 면접인데 공식 인터뷰는 질문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 비공식 인터뷰는 질문지 없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면접, 인터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인터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인터뷰할 겁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 인터뷰죠. 그래서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욕구 사정하는 것이고, 비공식 인터뷰는 무계획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상호작용. 막 대화하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한데 막 물어보고, 원래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 우연찮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정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비공식 인터뷰에 해당되겠죠. 민속학적 방법 많이 나오죠. 민속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하면서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화 규범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 관찰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가서 관찰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주민의 지역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뭐래요? 민속학적,
그리고 민속학지 같은 거예요. 민속학지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는 같은 거예요. 이퀄. 그런데 지역사회 포럼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이고 공청회는 정부,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할 때는 공청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 우리 백인 원탁 포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백인 원탁 포럼. 자, 백인 원탁 포럼 하면 이 백인한테 다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다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다 제시해, 나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 백인 원탁 포럼 기억하시면 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나 피드백을 요청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데 모두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공청회나 지역사회 포럼은 관심 있는 사람들만 결국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의견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잘 반영했느냐, 이렇게 단정 짓기는 또 어려운 한계가 있죠. 공청회는 지역사회 포럼과 같이 공개적으로 듣겠다. 공개적으로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포럼과 같지만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정부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한 거예요. 주체가 이건 뭐예요? 정부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의 실행에 대한 책임은 정부기관이 있다는 거. 비구조화되고 통제하기가 어렵다. 소수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할 우려가 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나 소수 집단이나 소수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할 우려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욕구 사정이니까 지역사회의 주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죠. 주요 정보 제공자는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읍장님, 리장님, 동장님, 통장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어르신, 아니면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러한 사람들이 주요 정보 제공자가 되겠죠. 사회 문제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들을 서베이 혹은 면접을 통해서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하는 것을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점 집단과 명목 집단,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점 집단은 상호작용이 있어요. 명목 집단은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초점 집단은 뭐냐? 어떤 문제나 관심 또는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의견을 개진하도록 의견을 심도 있게 듣는 거예요. 포커스 그룹, FGI라 그러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토의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달장애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우리가 파악함에 있어서 초점 집단 기법은 관심이나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발달장애인 당사자죠. 그러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을 모아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포커스 그룹이 되는 거 아니죠. 누구도. 발달장애인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누구도. 부모들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만 아니죠.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도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시설 종사자들도 FGI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초점 집단 기법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명목상 집단이에요. 명목상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의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긴 하지만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의견을 종이에 씁니다. 제출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들 안에 뭐가 없어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종이에 써서 모든 사람이 의견을 다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명목상 집단인 명목집단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점 집단은 상호작용이 있지만 명목 집단은 명목성 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델파이 하면 전문가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되죠. 델파이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연구자라 그러면 전문가에게 개방형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발달장애인의 욕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써서 저한테 줍니다. 이분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상호작용 없어. 이분들 간에 익명성까지도 보장이 돼요. 내가 누구한테 질문했는지 이분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서로 전문가들끼리도 익명성이 보장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주면,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것을 취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분들에게 요약한 것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자기의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내가 요약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런 의견도 했네. 그래, 그러면 이것도 되지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들을 막 줘요. 그러면 내가 두 번 취합해서 다시 또 요약해서 또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델파이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 누구를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 전문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통 3회 이상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베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설문지나 이러한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편이나 이메일,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이들의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서베이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지표라는 것은 어떤 통계청 자료라든지 행정자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시군구에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자료,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지표나 행정지표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라든지,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의해서 수집된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욕구 사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사회지표 분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러한 내용들도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시고, 나 이해 좀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더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과 기술도요, 시험에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계획 모델, 그 다음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개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민들을 조직하고 지지하면서 역량을 키워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사회 치료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안내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요. 지역사회 상황에 대한 수용, 지역사회와의 동일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안내하는데 정보를 결정하진 않아요. 실천가가 결정하지는 않아. 이 결정은 누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조력자라는 것은 불만의 집약, 조직화의 격려, 좋은 인간관계의 조상, 공공의 목표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 그래서 조직해야 되니까 조력자 조직하고 지지해야 되고 역량 강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사회치료자, 지역사회 문제의 성격과 특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지역 내 긴장 해소,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 왜 이러한 사회치료자의 역할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을 키워주고 조직하는 것도 어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맨 끝에 가면 여기에 보면 조력가의 역할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요, 행동에서도 조력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조력가가 들어가도 어떠한 편에서 조력하는지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모델이라는 것은 계획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가, 계획과, 조직과, 행정가. 여러분들 행정론이 뭐예요? 행정론. 어떠한 법과 정책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서 조직이 나오면 행정가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 계획가가 있고 조직가는 뭐예요? 계획 수립과 실천에 관해서 지역사회 행동체계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이게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행정이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가이죠. 그래서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게 여러분들 사회복지 행정론은요 결국 이것을 보는 거예요. 기획, 조직, 인사, 지시, 조정, 보고, 재정, 평가 이 8가지를 공부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행정론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행정과는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 행동 모델은 말 그대로 으쌰으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력가,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그러면 누가 더 역할이 크냐? 어디로 갈수록 행동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은 같이 나가서 같이 행동하는 거죠. 이거는 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옹호자는 뭐예요? 주민들 편에 서는 것. 왜 주민들의 편에 서요? 옹호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주민들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회정의, 실현. 사회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권리의 침해, 즉 불평등이나 불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옹호자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주민들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민들 편에 서야 되겠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옹호자라 그러고 편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것 이거는 행동가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동 모델에서의 이러한 역할 특히 옹호자나 행동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드캐슬이 제시한 옹호 기술입니다. 하드캐슬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하고 방어하고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활용한다. 자, 아까 옹호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래서 사회 정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 즉 불이익을 당할 때는 어떻게 옹호 기술을 쓰는 거예요. 옹호 기술은 어떤 게 있어? 자기 옹호.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옹호하는 거죠. 난 잘났어. 내가 왜? 라고 스스로가. 클라이언트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자기 옹호라 그러고요. 개인 옹호는 내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가 옹호를 해주는데 누구를 옹호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개인을 옹호하는 거죠. 지금같이 코로나19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어렵겠죠. 최근엔 관광객 많이 들어왔나요? 어쨌든 어렵다라고 하면 이게 사장님을 옹호해 주는 거죠. 사장님은 개인이잖아요. 내가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우쌰우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장님을 옹호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을 옹호할 수 없을 때 자기 옹호가 불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개인이나 가족을 대신해서 옹호하는 것 이것을 개인 옹호라 그러고 집단 옹호는 관광업 사장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관광업을 옹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집단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업을 대신해서 옹호해 주는 거죠. 우리 관광업 이러다 망한다. 부도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사회 옹호는 관광업이 타격받으면 결국은 제주도가 타격받죠. 타격을 받죠. 그래서 제주도 지역사회를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소외된 혹은 공동의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을 옹호하는 것을 지역사회 옹호라고 할 수가 있고 정치 정책의 옹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정의와 복지 증진하기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는 것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을 정치 옹호라고 볼 수가 있고 체계 변환의 옹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본적인 체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위해서 구성하는 시민들, 사회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옹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편주의 체계에서 선별주의 체계로 간다든지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체계 변화적인 옹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연계 및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기술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 연계나 네트워크는 왜 해요?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연계 네트워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 회의에서 서비스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 후 개별 기관들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중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각 기관은 효율적 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정기적인 회의에 참여,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별 기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팀 접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요. 연계 네트워크는 사례 관리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관들이 모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통합성이라 그러죠. 통합성. 이러한 통합성이 나오면 뭐예요? 사례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매칭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성이나 포괄성이 나오면 사례 관리죠. 그래서 사례 관리 강조되면서 연계 기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고, 참여 기관들이 평등한 주체로서 관계를 보장. 이거 평등하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호혜성이 형성이 관건이고, 사회적 교환은 네트워크 형성의 유지와 작동 원리다라는 거예요. 조직화 기술. 말 그대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조직화 기술이라 그럽니다. 조직은 왜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른 목표를 세운 후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기술.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많이 쓰는 것이죠. 지역사회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주민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의 내적 능력을 활용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죠. 지역사회 외부 능력이 아닌 내부 능력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조직화 원칙으로는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에 활용하고, 조직화의 동적인 과정, 갈등,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쟁점을 명확히 하는 방법들이 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동원은 기존의 집단의 직접적인 참여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및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뭐예요? 기존의 집단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사회 개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지역사회 개발이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어떤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러한 조직들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사회 자원 개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자원의 개발 및 동원의 원칙, 지역사회의 기존 구조를 활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개인을 설득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복지론 특론 제3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